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날 외운 거야. 그래서 내가 나오자마자 확인했다니까. 나오자마자. 그랬더니만 박근혜가 뻥을 깠고 그 뻥 이전에 어떤 경찰 공식 발표가 없었어. 그러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나왔지만이라는 그 허위사실. 김용판보다 박근혜가 원죄야. 박근혜는 선거법 무효예요. 선거법을 위반한 거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한 달 동안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온 국민이 그 발언에 대해서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 대통령 못했어. 한 달 동안 온 국민이 박근혜 말에 근거를 대라. 박근혜 너 대선 토론 전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너 어디서 그런 말 들었냐? 그러면서 물고 늘어졌으면 박근혜는 한 달 안에 그걸로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가 되고 그러면 박근혜는 당선 무효야. 징역 8개월형이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그때 요원들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개표 부정론으로 도배를 한 거야. 개표 부정으로 도배를 한 거야. 그 후보 비방,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은요, 당선 무효형이에요. 그런데 개표 부정으로 떠든 거야. 개표 부정 확증 있어? 없어. 개표를 부정했다는 확증이 없어. 근데 개표 부정으로 그 한 달 동안 박근혜 말에 대한 그 허위사실 후보 비방, 이거로 몰고 갈 수 있는 논지를 차단한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1월 20일 되면 싹 사라져요. 1월 20일에 그 개표 부정론자들이 싹 글이 사라져. 내가 나와서 게시판 봤어. 국정원 애들이 활동했던 게시판을 봤더니 1월 20일 날부터 개표 부정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 언제 다시 나오느냐? 그해 6월에 나와. 4월 15일에 한 번 다시 나오고 6월에 나와. 왜? 4월 중순이 내가 2월 8일에 나와. 2월 8일에 나오자마자 나는 그때부터 국정원을 물고 늘어진 거야. 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 없다는 박근혜 말. 근거가 뭐냐? 내가 감옥에서 뉴스 다 봤다. 그런 말 없었다. 그래서 내가 2월 8일에 나와서 2월 20일부터 계속해서 국정원을 물고 늘어진 거야. 그러자 뉴스타파하고 그 한겨레 신문에서 4월 달에 국정원 댓글 사건 증거 있다 이러면서 오유에서 국정원 직원이 활동한 내용을 공개해버렸어. 그게 4월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을 수사를 한 거야. 오유 내용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해서 국정원 여직원의 데스크탑을 전부 다 분석을 해갖고 국정원 여직원의 1970개의 증거를 찾아내. 거기서 DC 인사이드, 레몬 테라피, 그 다음에 보배드림, 뽐뿌, 이런 데서 활동한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게 6월 달이야. 그래서 6월 달에 드러나. 그래서 그 검찰이, 아예 이 윤석열이란 검찰팀장이 그 여자의 범죄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려. 인터넷에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 인터넷 자료를 가지고 아이디 하나하나를 추적한 거야. 그 중에 좌익교수가 걸린 거야.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좌익교수란 닉네임으로 글을 쓴 게 발견이 돼. 그래서 좌익교수를 털었어. 그랬더니 3,500개의 악플이 찾아진 거야. 그 중에 망치 부인과 가족에 대한 악플이 있었던 거야. 그게 언제 나오냐? 7월 2일에 그게 발표가 돼. 오마이뉴스에서 처음으로 그 좌익교수의 3,500개의 댓글을 분석했더니 망치 부인과 그 가족한테도 악플을 달았다. 그게 기사가 7월 2일에 나와. 13년 7월 2일에. 이걸 망치 부인이 놓칠 사람이 아니잖아? 7월 3일날 국회 앞에 가. 그래서 머리를 잘라. 머리를 이렇게 자르면서 국정조사 똑바로 해라. 그때 김한길이 당대표였는데 국정조사 안 할 것 같더라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범죄에 대해서 국정조사 똑바로 하라고. 안 하면 내가 여기 와서 다시 삭발한다. 그러면서 내가 7월 3일에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라고 방송을 했어. 그러자 국정원에서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좌익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자꾸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대. 나한테 쪼르라는 거지. 그때 내가 뭐라 했어? 날 잡아가라! 그래! 체포해봐라! 내가 만나 네가 만나 법적에서 다퉈보자.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국정원에서 아무 말 못했어. 그리고 나서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서
좌익교수를 고소를 해. 왜냐하면 그때 좌익교수의 3,500개 댓글 중에 전라디언 홍어는 다 죽여야 된다. 그 글이 제일 많았어. 그 글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광주와 전라도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새끼 잡아달라. 그래가지고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고소를 해서 그 검찰에서 잡아낸 거야. 그랬더니만 국정원 직원 유모 씨란 남자가 나온 거야. 국정원 직원 유모 씨가 잡힌 건 광주시당에서 좌익교수를 고소해갖고 그 전라디언 홍어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쓴 놈을 잡아달라. 그래서 검찰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잡힌 게 유모 씨야.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익교수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야.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은 국정원 여직원 좌익교수의 데스크탑을 뒤져갖고 나온 닉네임이야. 그런데 이 닉네임으로 저지른 3,500개의 댓글을 가지고 고소를 했어. 인연 누군지 이제 인연 얼굴 좀 보자 이러고 누가 고소를 한 거야. 그런데 고소를 해갖고 딴 놈이 나온 거야. 유모씨. 40대 유모씨라는 놈이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유모씨가 그냥 좌익교수 댓글만 쓴 게 아니라 소위 간첩 증거 조작에 연루됐던 놈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좌익교수란 닉네임은 2명 이상의 김하영이라는 팀장과 김하영이란 여자 팀장과 그 심리전단 팀이 아닌 일반 국정원 직원들이 썼던 아이디야. 공통으로 썼던 아이디라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그래서 좌익교수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뉴스 찾아봐요. 좌익교수의 활동을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알고 있었다라고 나와.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인 거야.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인 거야. 근데 이걸 그 김한길이가 라꾸라꾸 침대 펴놓고 쇼 한 판 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이석기를 체포해 구속시키면서 덮었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엄청 커진 거야. 국정원 특히 이제 내 딸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초등학생 딸이잖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3가지가 있어요. 터졌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 3가지가. 첫째, 아동학대 사건. 둘째, 연예인 군 기피 문제. 셋째, 불량식품 문제. 이거 터지면 나라가 확 뒤집어져. 그런데 이번 문제는 국정원 직원이 내 초등학생 딸을 건드린 거야. 당시 초등학생 딸이었는데 초등학생 딸한테 성폭력 댓글을 다른 거야. 그러니 이번 문제는 곱게 넘어갈 수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시청광장 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연설했어. 도와달라. 끝까지 도와달라. 내가 국정원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국정원하고 싸울 테니까 도와달라고 그래. 10만 명이 각오와 결을 다져. 그 다음 주에 이석기가 구속되는 거야. 그렇게 모임하고 2주 만에 이석기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 박근혜가 급하니까 이석기 아로 이러면서 잡아 넣은 거야. 그래놓고 이제 얘네들은 국정원의 사건은 잊혀진다고 생각했겠지. 얘네들이 모른 게 뭐야? 나를 모른 거지. 내가 천안함 문제 4년 방송한 사람이야. 근데 내 딸에 대해서 성폭력 댓글을 다룬 국정원 직원을 내가 그까진 이석기 문제로 덮을 줄 알았어? 너네가 나를 우습게 한 거지. 내가 그래갖고 그때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원 국정원 좌익교수 얘기를 3년 동안 떠든 거 아니야. 그러면서 2013년 10월 달에 내가 국정원을 고소했어요. 근데 그때 분명히 노정면 앵커가 국민TV에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왜 호남 사람들이나 야당 여성 의원들이랑 같이 고소하지 않고 나하고 내 딸만 고소했느냐, 왜 우리 가족만 고소했느냐고 물었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또 내가 옛날에 보니까 전라디언 홍어는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전라디언이란 비난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내가 본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고소를 하면 내 고소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소가 성립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독자적으로 간 거다. 나와 내 딸에 대한 성폭력 이 부분으로 나는 독자적으로 투쟁을 간 거다. 그 판단이 맞았어. 그 판단이 맞았다니까. 그 여성 의원들은 고소도 못했고
고소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명예훼손 성립 안 된다는 끝이야. 그리고 전라디언 홍어 다 죽여야 된다는 거 그거 무효됐어. 그거는 무혐의 처분 받았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근데 나만 고소하고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지. 근데 이것들이 이걸 2년 반 동안 질질 끌은 거야. 2년 반 동안 질질 끌었는데 내가 여기서 자극을 했어. 그때 작년 여름이야. 작년 8월에 전쟁난이 터지잖아. 전쟁 사건. 내가 볼 때 그 사건하고 관계된 것 같아. 전쟁 막 전면전 김정은이가 전면전 일으킨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왜 판은 박근혜가 깔았는데 재미는 망치가 봤다 그 사건. 8월 달에 전쟁 난다고 박근혜가 막 쇼를 하면서 최종병기 스피커 막 그때. 근데 그 토요일 밤에 내가 6,000명을 모아놓고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역사를 읊어준 거야. NLL의 역사, 미국과 북한과 무기 사업자들의 관계, 이거를 쫙 압도적으로 설명을 쫙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거기서 열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막 악플 달았는데 내가 야 너네 나 누군지 몰라? 나 국정원 직원 고소한 여자야.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지? 내가 그 8월에 국정원 직원을 고소한 여자야. 그러면서 그 8월 달에 계속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자 이것들이 9월 달에 망치부인 패소라고 뉴스를 낸 거야.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 내가 그 여름에 계속 내가 국정원 직원 고소한 여자야. 내가 국정원을 고소한 여자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갖고 망치부인 패소라고 딱 뉴스를 냈네? 9월에. 그런데 9월은 뭐였어? 국정조사기간이었어. 그런데 신경민 의원이 누구야? 우리 신랑을 너무 좋아해. 우리 신랑하고 신경민 의원하고 막 모임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신경민 의원한테 우리가 그 9월 달에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패소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신경민 의원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준 정보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신경민 의원 열받았지. 열받은 거야. 그래갖고 9월 달부터 신경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광진 의원, 박지원 의원 4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시의원이야. 우리 신랑은 시의원인데 신경민 의원하고 우리 신랑이 모임을 해요. 되게 친해. 그래갖고 이제 그 신경민 의원한테 우리 신랑이 우리 마누라가 지난주 일요일날 신문에 났다. 패소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대 신랑이. 그러자 신경민 의원이 그 자리에서 활활 타오르더래. 신경민 의원의 머리카락이 싹 솟더니 그게 진짜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비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보좌관이. 보좌관이 나한테 전화했고 진짜냐. 그냥 쭉 설명을 했지. 내가 억울하다. 그랬더만 보좌관이 알았대. 그리고 끊었어.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이 4명의 그 야당 의원이 국정원장을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정원장을 7번인가 8번인가 부른 거야. 국정원장을 7번인가 8번인가를 불러다가 계속 조진 거야. 좌익 교수 벌준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의 결정타가 좌익 교수를 징계했다는 서류를 내라. 다 지워도 좋으니까 징계했다는 서류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만 거기서 들통이 난 거야. 징계하지 않은 게. 좌익 교수를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밝혀진 거야. 그래서 국회에 와서 국정원장이 위증했냐? 이 얘기가 된 게 작년 11월 초야. 11월 7일인가 뉴스가 나와. 국정원장이 국회에 와서 위증. 국정원장 이거 파면해야 될 요건이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 주에 좌익 교수를 기소하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좌익 교수가 기소되게 돼. 그래가지고 그 최승호 PD가 잠깐만 녹화 종료할게요. 그래서 그때 최승호 PD가 묻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좌익 교수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갖고 기소시킨 망치 부인 대단하다고 트위터를 썼어. 그거 갖고 와봐봐. 그 뉴스타파의 최승호 PD가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좌익교수 사건을 끝까지 싸워서 기소시킨 망치 부인 대단하다. 그렇게 트위터를 날렸다니까. 그래서 좌익교수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이번에 테러방지법에 내가 그래서 최다 출연자야. 망치 부인이 좌익교수만큼은 출연 못했지만, 좌익교수하고 망치 부인이 최다 출연자가 된 거야. 거기다가 그냥 빼도 박도 못할 죄. 내 어린 딸, 초등학생 딸한테 성폭력 댓글 다룬 거. 이거는 지금 이게 국민 여론을 뒤집은 거예요. 이거 테러방지법이 왜 안 통하냐? 어린아이한테 그런 짓을 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할 일이야. 망치 부인도 검색어에 이번에 올랐잖아. 신경민 의원 필리버스터 할 때. 그래서 내가 국정원하고의 싸움은요, 망치 부인이 주도한 거예요. 망치 부인이 주도한 거야.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왜? 이게 필연이야. 내가 그때 12년에 잡혀 들어가서 박근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감옥은 텔레비전이, 특히 시사방송은요, 감옥에 다 보여주지 않아요. 뉴스도 편집해서 보여줘요. 그거 모르죠? 법무부에서 그날 낮에 나온 뉴스를 편집해서 저녁 때 보여줘요. 그래서 뉴스를 온전히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대통령 토론을 1차, 2차는 우리 감옥에서 안 보여줬어. 3차만 보여줬어. 3차만 보여준 거야. 이정이 빠지고 박근혜하고 문재인 1대1 토론했을 때 그때만 딱 보여준 거야. 나는 이 모든 게, 내가 구속될 것도 알았잖아. 내가 구속될 걸 6월달에 내가 미리 예언을 했던 사람이야. 12년 6월달에. 그러고 나서 내가 벌어진 모든 일은, 나는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나는 아주 섬세한 계획이었다고 봐. 그러니까 내가 12월 16일에 박근혜의 그 생구라를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그걸 나와서 끝까지 물고 들어졌고,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에 이거 기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석기로 묻었는데 되살리고 결국 좌익교수 기소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테러방지법 이거 싸움의 근거가 된 게 나 아니야. 이거는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건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국정원의 모든 죄를 드러내신 거야. 지금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요, 사실은 이 92년도에 뉴스를 끊었어요. 92년 겨울에 그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뉴스를 끊었어. 그리고 내가 그 뒤로 뉴스를 본 건 김영삼 때 사고 날 때마다 뉴스 봤지 나머진 뉴스를 안 봤어. 그런데 내가 다시 시사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다시 뉴스를 보게 된 계기가 우리 동네에 김근태 의원이 출연하면서, 우리 동네에 김근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어. 그러면서 어떤 선배가 나한테, 그 선배는 그 김근태 의원 떠났어요. 뭐 사업하러 갔어. 나한테, 야, 너네 동네 김근태 의원 출마하는데 와서 자봉 좀 해라. 그래서 내가 쫄래쫄래 갔던 거야. 그래서 김근태 의원과 안기부의 고문 사건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내 투쟁의 원천이 된 거거든. 내가 왜 국정원에 대해서 이토록 이를 악물고 싸우냐면, 우리 김근태 아저씨가 돌아가신 이유가 안기부에서 고문당한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야. 지금 인생은 100세 시대라는데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우리 김근태 의원 왜 돌아가셨냐고. 이거 안기부에 고문당해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해서,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6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한이 막혔어. 이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이 생기고 그 파킨슨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이 뉴스로 돌아오고 김근태 의원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이, 나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거 내 운명이라고. 내 운명이라고. 나는 6살 때 유경수 죽던 날, 그날도 나는 혼자서 TV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아빠가 전쟁이 날까봐 뛰어들어왔던 그 장면이 내 6살 때 기억에 선명해. 6살 때 기억 딱 두 장면이야. 유경수 죽으면서 텔레비 끊겼던 거. 아빠가 전쟁 난다고 무서워서 뛰어왔던 거. 그리고 이 박정희가 죽고 언니가 휴교령 내렸다 울고불고 한 거. 87년 광주. 그 다음에 85년 6년도에 도청사건. 학교 도청사건. 그 다음에 87년에 이한열 그 60항쟁 때 길거리에서 최루탄 맞고 88년에 노무현이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때 내가 직접 목격하면서 저 사람 나중에 큰일 하겠다. 첫 번째 예언이 그거였어. 응. 그리고 나서 내가 89년도부터 92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물론 93년까지 다녔지만 93년도에 내가 학생운동을 거의 다 안 했어. 근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학생운동을 정리하는 시기였어 93년이. 그리고 93년도에 그렇게 포기했던 건 한총련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한총련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학생운동은 사라질 거다. 3년 안에 망한다라고 내가 93년 봄에 예언을 했어. 96년도에 한총련 사라지잖아. 그렇게 내가 학생운동을 정리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93년부터 96년까지 95년까지 뉴스를 안 봤는데 96년도에 김근태 의원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김근태 의원한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야.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그걸 김근태 의원을 통해 배워요. 그러면서 내가 그 16년 동안 욕도 많이 먹고 김근태 의원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2004년부터 7년까지 2004, 5, 6, 7 그 기간 동안에 여의도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정치연구소에서 배운 거야. 그 전에는 누가 허언증이야. 허언증의 뜻은 알아? 내가 그 전에는 그 사탐 강사를 했어요. 사탐 강사를 12년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탐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병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됐는데 한 달에 입원비가 3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학원 강사에서 300밖에 못 버는데 그걸 병원비로 하면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외국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대졸자만 뽑는 특별팀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외국계 보험회사를 다녔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소위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만나. 부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빼돌리는가.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보험과 주식으로 나눠 쓰는가. 이런 걸 내가 거기서 배우는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우리 지점장이 나를 또 좋게 봐가지고 나를 부자들한테 전부 다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부자들을 만나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2년 동안 소위 이제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제 내가 만들었던 보험 상품이 그게 막 남자 대졸자들 팀에서 막 워크샵 되고 그랬었대. 내가 워낙 상품을 재밌게 만들어갖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나서 그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내가 보험회사 그만둔 이유가 뭐냐. 모르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지점장이 홍보해준 사람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구의원을 할 때인데 우리 남편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안 된 거야. 우리 남편한테 로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요게 나한테 보험을 들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근데 내가 촉이 있잖아. 내가 감이 있는 사람이잖아. 뭔가 수상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다 뒤져도 아무도 나한테 이 사람 소개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물어봤어. 당신 이런 사람 알아? 그 사람을 당신 어떻게 하니? 이 사람이 나한테 보험 든대. 들어주면 안 된다고. 걔가 이렇게 불법 로비하는 앤데 계속해서 안 들어줬더니 당신한테 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를 그만둬.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그게 2월이야. 2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3월 12일에 탄핵이 일어나는 거야. 3월 12일에 탄핵이 일어나고 탄핵이 된 걸 보고 내가 도대체 뭐야. 그래서 내가 네티즌이 되지. 그 노무현 탄핵 이전에는 나는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종이신문만 봤어. 그러다 노무현 탄핵이 딱 된 순간부터 네이버를 딱 키고 노사모를 검색해서 들어갔지. 그래서 도대체 왜 탄핵이 됐냐? 이걸 추적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네티즌을 추적한 거야. 인터넷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애들 그때부터 본 거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막 추적하고 있는데 3월부터 한 5월까지 2달 동안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김근태 의원이 혹시 그 인터넷에서 영민 엄마가 경선 씨야? 그러고 묻는 거야. 전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그 서프라이즈에서 영민 엄마란 이름으로 막 글을 쓰고 있었거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영민 엄마를 찾아라. 틀림없이 김근태 의원 측근인데, 김근태 의원의 측근인데 이렇게 네티즌 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 누군지 찾아내라 이랬다는 거야. 김근태 의원이 갸우뚱 내 주변에 영민이라는 애가 한 명 있는데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신 거야. 너 혹시 영민 엄마란 이름으로 글 쓰냐고. 그래서 그 서프라이즈에 글 쓰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본인의 홈페이지를 좀 관리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정치연구소에 가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돼. 우리 딸이 그 영민이야. 그래갖고 내가 그 홈페이지를 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이제 문용식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 문용식 사장이 나한테 그때 이제 그 한반도 재단이라는 데에 이제 그 사무국장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처장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문용식 사장이 대표가 나를 불러갖고 그러니까 아줌마니까 자르려고 홈페이지 관리를 해보라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내가 그때 뭐라 했더라? 그러니까 아줌마니까 이제 대충 면접 보고 자르려고 나를 이제 면접을 본 거야. 면접을 봤는데 김근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십몇 년 지켜본 이력이 있잖아. 경력이 있으니까 쫙 얘기를 하면서 내가 눈물을 막 흘렸더니 이 문용식 대표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면접에서 자르려는데 못 자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면접이 뭐냐?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라. 근데 내가 2달 전에 네티즌이 됐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공부를 했지. 보름 동안 홈페이지란 무엇인가? 홈페이지 길라잡이 뭐 이런 거. 그 당시 길라잡이라는 게 유행했어. 홈페이지란 무엇인가? 그래갖고 2주 동안 밤을 꼴딱 새우고 홈페이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홈페이지는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성이 있고 흐름은 어떻고 이걸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의 그 프로그래머를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한 달 만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지. 그렇게 나의 인터넷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마치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어. 그런데 얘네들이 국민연금 반대운동,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국민연금 그러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애들이면 아마 대충 넘어갔겠지. 근데 나는 내가 처음으로 만든 홈페이지인데, 이 씨발놈들이 맨날 와갖고 국민연금 반대운동을 하네? 근데 또 이게 누구야? 홈페이지 관리자. 내가 읽은 책에는 홈페이지 시샵은 방문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일일이 다 읽었지. 국민연금 반대운동 하는 애들이 하루에 글을 수백 개 올리는데 다 읽었어. 다 읽다 보니까 이거 아까 본 글인데? 보면 이름이 달라. 올린 놈은 다른데 글이 똑같네? 그래서 본 거야. 그래서 적었지. 그때 복사하는 걸 몰라갖고 이제 아이디를 적은 거야. 똑같은 말을 한 놈. 그때 한 7명 나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같은 말을 하는 애들을 찾아냈어. 그래서 아이디의 관계를 밝힌 거야. 이놈은 한 놈이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쓰는 글들을 분석을 한 거야. 내가 또 대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로 애들 국어를 가르쳤거든. 국어를 가르쳤어. 그래서 음운, 소리에 대한 소리 단어 이런 걸 또 이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놈들이 반드시 틀리는 단어가 있어. 내가 걔네들을 추적한 거는 반드시 잘못 쓰는 오타. 그 다음에 가령 이제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습관적으로 바꿔 쓰는 어순이 있어. 그걸 추적을 한 거야.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스스로 혼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지문이 있다. 그걸 내가 알아낸 거야, 혼자. 그때 수백 개의 국민연금 반대운동한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엔 내가 국민연금 반대운동한 애들을 직접 찾아서 바깥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국민연금 반대하는 운동하는 애들을 찾아냈어.
그래서 걔네들이 쓴 글 중에 같은 놈을 찾아내고, 그게 같은지 어떻게 찾아냈냐? 똑같은 오타, 똑같은 어순, 잘못된 어순을 똑같이 써. 그렇게 찾아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추적을 한 거야. 인터넷 여론조작단이 있다. 그걸 나 혼자 2004년에 깨달았어. 2004년에 나 혼자 여론조작단이 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는데 2005년인가에 알바의 얘기가 나와. 한나라당에서 알바를 구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2006년에 알바라는 단어가 일상화돼요. 그리고 나는 2007년에 아프리카에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쭉 봤는데 요게 2009년에 갑자기 나타난 단어가 빨갱이야. 빨갱이? 요 단어는 김영삼 이후로 사라졌던 단어인데 빨갱이를 썼다는 얘기는 이건 과거 안기부 세력인데 그래서 내가 국정원일 거라고 생각해낸 거야. 2009년 여름에 빨갱이란 단어 딱 하나를 보고 이건 국정원이다.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거를 모집을 한 거지. 그래서 팀으로 움직인다는 걸 찾아냈어. 그래서 내가 2009년에 김 팀장 스피커 좀 사주지 그런 농담을 해요. 정원이 근데 국정원인데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 2009년은 2010년에는 국정원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원이 청정원이 어이 김 팀장 스피커 좀 사주지 10,000원인데 내가 그렇게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2010년 11년을 지나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그 인터넷에서 악플만 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오프 모임도 한다.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아. 그리고 그들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움직인다. 그걸 내가 11년에 들어. 11년에 강남 오피스텔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11년부터 강남 오피스텔에서 댓글 쓰고 있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2012년 좌익 교수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잡히는 거야. 거짓말 같죠? 막 믿어지지가 않지? 실시간 목격자가 있어. 망치 부인이 2009년부터 정원이 청정원이 김팀장 목격자가 있어. 지금 내가 지난 10년 동안 방송하는 거 10년 동안 봤던 사람 미스터 김 도담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같지만 이 모든 걸 직접 목격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잡혀간 다음에 씨발 망치가 한 마리 다 맞았어.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직원이 댓글 쓴다. 망치가 한 마리 씨발 다 맞았어. 이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야. 모든 일은 김근태 의원 홈페이지에 와서 국민연금 반대운동 했던 애들 니들이 준 키야. 거기서 이 모든 일은 시작이 됐어. 나는 그래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때 보셨던 분 손 2007년에 망치 부인이 처음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분 손 실시간으로 목격자가 적어도 300명은 돼요. 왜냐면 2009년에 우리 방 시청자가 500명이었어. 그 사람들은 다 목격한 사람들이야. 구라까지 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구라까지 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닥치고 투표 구라까지 마요라고 얘기한 거 나한테 얘기한 거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요원인 척하면서 우리 편인 척하면서 닉네임 바꿔놨는데 걸린 거야? 우리 이큰 붕어님도 2008년부터 봤죠. 이거 다 본 사람이야. 나는 내 방송은 인터넷에 증거가 떠 있어. 좌우지간. 여러분 내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기억나죠? 내가 인터넷 댓글 테러범이 무슨 테러방지법 하냐. 아무도 테러방지법에 관심 없을 때 나 광화문에서 테러방지법 반대하고 기억나지? 어딜 가나 내가 테러방지법 반대했잖아. 나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주도하는 거 절대 반대야. 나의 방송시간 58,000시간이야.
예. 세월호 닉 좀 빼라고. 왜? 이제 지겨워? 야, 너 대구에 태환이 엄마한테 가서 이제 태환이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한번 얘기해봐봐. 어떻게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한테 황산을 찌끄릴 거야. 어디서 지겹다는 얘기가 나와. 자, 망치 부인은 이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이 방송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좌우지간 국정교과서 문제도 그래. 이것들이 말이에요.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고 뻥을 쳤잖아. 기억나? 10월 11일인가 10월 10며칠에 박근혜가 막 고집을 피워갖고 국정교과서를 통과시키네? 그래놓고 월요일날 여론조사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다. 화요일날 국정교과서 찬반 여론 동률. 그 다음에 목요일날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더 높다. 이러면서 이것들이 작전을 핀 거야. 그런데 망치 부인이 그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가르쳐봐서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펼쳤던 여론 조작이 뭐였냐. 국정교과서로 가르쳐야 애들 시험 보기가 쉽다였어요. 기억나요? 9월달까지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게 국정교과서로 가르쳐야 수능이 쉽다. 그러면서 여론 조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에 국정교과서가 처음에 찬성 여론이 높았어. 근데 내가 그랬잖아. 그 박근혜가 통과시킨 날 내가 가르쳐봐서 알아. 국정교과서로 하면 사진 귀퉁이 구석쟁이에서 그거 꼬아서 내는 거야. 그래서 수능이 더 어려워. 기억나죠? 내가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전병헌 의원이 수요일인가 최고위원회에 떡하니 판넬 하나 들고 나와. 그 판넬이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시절에 수능 평균하고 검정교과서 시절에 수능 평균을 갖고 나온 거야. 그래서 국정교과서 때 평균이 낮았고 검정교과서에 확 올라간 거를 도표로 들고 나왔네.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모든 학부모들이 국정교과서 반대로 입장이 정리되는 거야. 학부모회 데모하러 나왔잖아. 기억나지? 그 토요일에 10월 17일이었나? 학부모가 나왔고 내가 한 말 똑같이 해. 국정교과서가 되면 그 귀퉁이에 있는 단어를 꼬아서 시험 문제를 낸다고. 우리 애들을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할 수 없다고 학부모가 나와서 반대하더만. 그런데다가 이 국정교과서 문제 내가 옛날에 이명박이 2008년에 대한교과서라는 거 이명박이 2008년에 대한교과서라는 걸 그 교회를 동원해갖고 서명운동을 하고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어. 근데 그거 누가 막아냈는 줄 알아? 물론 나 혼자는 아니지만 그때 내가 대한교과서를 쓴 뉴라이트가 누구인가? 그래서 뉴라이트의 실체에 대한 그리고 뉴라이트의 세계관의 문제 그 다음에 토요타와의 관계 요거 내가 쫙 설명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이명박 때 뉴라이트 교과서 박근혜 동생네 학교 말고 아무도 채택을 안 했어. 내가 이명박 때부터 5년을 싸웠다고 뉴라이트 교과서하고 싸우는 거. 왜 그 고상만 조사가는 티건 들이면 과거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 나는 티건 들이면 그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한 반론이 나온 사람이야. 근데 어디다 대고 국정교과서야. 거기다 내가 국정원하고 싸운 게 10년이야. 어디다 대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 그래. 거기다가 경제. 노무현 때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경제를 실패한 노무현이라고 그렇게 개지랄할 때 나 그거 홈페이지 내가 그 여당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날마다 비수가 됐다. 노무현이 경제정책 실패했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 우리 열린우리당 의원들한테 쌍욕할 때 날마다 그 내가 수백 개씩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진짜 송곳으로 못이 박일 정도로 내가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야. 그런데 박근혜가 경제를 살린다고 대통령이 됐어. 내가 노무현 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라 그러면 내가 석 달 열흘 필리버스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디서 지금 경제를 파탄 내놓고 그걸 덮으려고 또 얘네들의 다른 무기는 뭐야? 전쟁 이야기.
그래가지고 막 전면전을 한다는 둥 전쟁 얘기 쇼를 해. 내가 경희대학교 사학과 나왔어. 경희대학교 사학과 나왔고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이 싫어요 이러면서 일사후퇴 때 월남하신 분이야. 내가 아주 전쟁 문제, 그 다음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야. 거기다 우리 김근태 의원이 왜 고문당했어? 김근태 의원이 끌려가서 고문당한 거, 그거 형들이 북한으로 월북했다라는 거짓말, 그거 인정하라고 당한 고문이야. 그러니 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전문가야?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 어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정원에서 가족들까지 괴롭힌 팟캐스트 진행자는 내가 유일해. 왜 국정원에서 2011년부터 좌익 교수가 우리 집에다 악플 다는 게 2011년이야. 좌익 교수가 왜 2011년에 우리 집 50구를 괴롭혔겠어. 국정원 직원이. 그 이유가 뭐겠어? 그만큼 망치 부인이 지네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지? 근데 얘들아, 그래서 니네가 9월달에 망치 부인 패소 이러면서 사건을 저질렀잖아. 너네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망치 부인 죽이고 싶지. 얄미워 죽겠지. 근데 망치 부인이 이렇게 아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망치 부인은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이 술술술술 나오세요? 그러는데요. 이게 술술술술,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런 내용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면 미쳐요. 이런 내용을 계속 자기가 기억하고 있고 날마다 되새기면 죽어요. 그렇잖아. 뇌세포에도 한계가 있는데. 그치? 그러면 망치 부인한테서 툭 튀어나온 얘기는 뭐야? 그날 그냥 나오는 거야. 까먹고 있었는데 떠오르는 거라니까? 다 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적뒤적 해갖고 탁 갖고 오시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건 망치 부인이 아니야. 니네가 지금 나를 잡고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고 있는데 너네가 싸우는 적은 내가 아니라니까? 망치 부인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너네 생각해봐봐. 9월 18일에 망치 부인 패소했다고 그거 뉴스를 만들고 좋아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망치 부인의 방송이 그렇게 가치가 있으면 많은 대학에서 쓰고 그동안 억수로 저작권이 발생했겠지. 안 그래요? 전무후무한 일이야. 뜬금없이 저작권이 발생했다고 1,800만 원을 꽂아줬다니까? 근데 그 1,800만 원이 국정원하고 재판하면서 한 번 질 때마다 600만 원을 내가 물어내야 돼. 한 번 질 때마다 600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1심에서 포기하면 적어도 600만 원만 물고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1,800원을 딱 꽂아주신 거야. 3심까지 가자.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싸우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 돈을 꽂아주신 거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국정원하고 싸움한다. 내가 집을 팔더라도 나는 국정원하고 이 싸움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하고 딱 결의를 하고 나왔어. 거길 나와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1,800만 원을 입금해드리겠다고 왔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했어.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를 안 했는데 딱 항소하겠다. 그리고 3심까지 지더라도 우리는 국정원하고 싸울 거다. 그리고 남편이랑 막 결의와 각오를 다지면서 전철을 딱 타고 왔는데 1,800 얼마를 입금한다는 거야. 근데 처음엔 18,000원인 줄 알았어. 18,000 얼마인데 뒤에 점 뒤에 숫자 3개가 또 있는 거야. 다시 셌어. 다시 세가지고 보니까 1,800 얼마야. 그리고 내가 이게 보이스피싱이 개새끼들. 그래갖고 우리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문광부에 신고했다니까. 당신들 지금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있는 거 아냐고. 이것들이 지금 1,800만 원을 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랬어. 근데 문광부에서 그게 진짜 있는 단체래. 진짜예요? 그러고 내가 전화를 했지. 그래서 내가 뭘 했다고 1,800만 원 주자고 따졌다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이 다 보고 있었어. 우리 세 자매가 모여서 서진족이 모임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봤어. 내가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거.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1,800만원 주냐고. 막 욕을 했지. 그랬더니만 그 저작권이 2,600만원이 발생하셨고 수수료와 세금을 때 제외한 1,800만원을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1,800 몇십만원. 무슨 저작권이냐? 이것도 또 기가 막혀. 그것도 아마 박근혜 때 뻑하면 김정은이가 전쟁설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내가 김정은하고 박근혜가 적대적 공생관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기회사 얘기를 해. 전 세계 언론을 장악한 무기회사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무기회사들이 각 나라의 방송사를 장악하고 이 무기회사의 주식을 가진 놈들이 그들이 전 세계에 공포를 판다. 그 테러 공포, 전쟁 공포를 팔아서 그들이 정치를 좌우한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얘네들이 세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세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들과 싸워 이기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해서 소위 이 미디어를 장악한 무기자본, 그러니까 무기와 제약회사의 자본을 갖고 있는 그 자본가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방송으로 한 거야. 그 방송을 어떤 교수가 썼대요. 그 부분을. 세계의 그 소비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세계 소비자들이 연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한 내용이 그게 저작권 2,600만 원이 발생한 거야. 전무후무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 나는 이 모든 일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 완벽한 계획 중에 하나였다고 봐. 솔직히 그때요. 망치부인 패소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진영이 굉장히 흔들렸어. 우리 팬들이 되게 위축됐어. 망치부인 패소란 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쫄았었어. 그런데 내가 1,800만 원 쏴주셨다. 나는 국정원이랑 끝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그날 기억나는 분. 그때 내가 패소했다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막 위축되고 되게 많이 이제 내가 포기하는 줄 알고 망치부인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쫄아 있었어. 근데 내가 야 하나님께서 1,800만 원 꽂아주셨다. 하나님께서 1,800만 원 꽂아주셨으니까 나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돼. 그때 전세가 역전되면서 싸움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필리버스터에서 망치부인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 당황스럽다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인이 있어요. 못 믿겠으면 망치부인 지난 과거 방송을 유튜브에 가서 찾아봐. 망치야 너 오늘 2,000명 넘네. 아까 망치부인 방송 최고 시청자가 5,600명까지 갔어. 지금 한 5,000명 보고 있네? 망치부인 방 최고 시청자가 지금 한 5,000명 보고 있어요? 예. 아까 한 600명 보더니, 5,600명 보더니, 어디 갔어, 나머지? 추천들은 다 했어? 추천들은 다 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9월 달에 그 얘기 기억나요? 내가 9월 달에 한 걸로 기억나. 내 기억에 9월 26일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갈렙 얘기하면서,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아니다. 9월 26일이 아니라 10월 16일이었나 보다. 9월 달에도 한번 얘기하고 10월 16일에 다시 얘기했을 거야. 그때 그 금요일날 새벽에 내가, 금요일날 새벽에 그 리얼미터의 여론 조작 때문에, 목요일날 여론 조작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새벽에 2시에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그걸 찾아보라고 하시는 거야. 정확히 그 가사 한 줄을 알려주시면서 찾아보래. 그러면서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듣게 하시면서 그때 읽게 하신 말씀은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그때 기억나시는 분. 그 10월 달에
10월 달에 내가 그 맨 처음으로 그날 내가 선포를 합니다. 그날 내가 선포를 해요. 리얼미터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다는 발표한 다음날 리얼미터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리어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막 밀어붙여. 여론 조사란 이름에 조작하지 말라고 막 욕을 한 다음에 그 토요일 일요일에 미디어 오늘이 여론조사랍니다. 망치부인 말대로 나오죠. 그거 역사적 사건이니까 저기 유튜브에 가서 방송 찾아봐.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새누리당은 모두 섬멸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요, 나는 새누리당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족속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내용이 나와. 그걸 읽으면서 설마 진짜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에서 통과시킨다면, 이걸 새누리당에서 통과시킨다면 저는 새누리당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언한 것들 맞은 거 몇 개나 있는지 알지? 테러방지법을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날 내가 이 테러법을 쟤네들이 상정하면 여소야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때 안 믿은 분들 있죠? 근데 어때요? 테러방지법을 상정해서 필리버스터가 생겼고, 그래서 야당 의원에 대한 완전히 여론이 뒤집어졌어. 국민 다수가 지금 과거의 역사를 다 알게 되고, 국정원 탈탈 털리고, 박정희 탈탈 털리고, 박근혜도 완전히 박살났어. 초중고생들까지 다 알게 됐어. 그때 안 믿었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여소야대 된다 그랬잖아. 지금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테러방지법을 얘네가 통과시키는 순간 새누리당은 사라질 겁니다. 새누리당은 사라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여론이 너무 무서워. 나는요 지금 막 소름이 끼치는 게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밤에 막 야당을 욕한 사람들 이유가 뭐냐? 물론 요원도 있어. 조직적인 요원도 있지만 이 테러방지법에 분노한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지금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분노한 국민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야. 활활 타오르고 있어. 당장 뭐라도 하자 이런 분위기라니까. 나는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나는 새누리당이 섬멸될 거라고 봐. 국민에 의해서 섬멸될 거라고 봐. 물론 이름을 바꿔서 살아남으려고 하겠죠. 이름을 바꿔서 살아남으려고 할 텐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향 14년 됐대. 왜 지금 개봉하냐고. 귀향이 왜 이철에 개봉이 되겠냐고. 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짰으면요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 어쩌면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냐고. 귀향, 동주, 일제강점기 때 암살 암살 뜨고 국정교과서 문제 터지고 위안부 굴욕적인 걸레 같은 위안부 협상했지. 그리고 귀향 이거 사람이 계획했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짤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면 암살 감독, 귀향 감독, 동주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뭐 문재인의 지시를 받았나? 생각해봐봐.
암살 감독, 귀양 감독, 동주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일제히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나?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럼 박근혜는 왜 암살 다음에 국정교과서 했는데 박근혜가 김정은 지시 받았어? 왜 나를 국정원이 건드려서 거기에 너네들이 지금 왜 나 패소했다고 떠벌려가지고 좌익교수 기소되고 그리고 왜 지금 테러방지법을 하는 건데 이거 누가 한 사람이 지시 내린 거야? 이거 한 사람이 지시 내렸다고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 누가 지시 내렸는지 찾아봐봐. 어떤 사람이 지시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박근혜한테, 새누리당한테, 정의화한테 이렇게 완벽한 지시를 내린 게 누군지 한번 찾아봐봐. 사람이 그랬다면 아마 신이 되겠지? 저는요, 이 귀향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까지 일어나질 못한대. 일어나지를 못하고, 나 보러 가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 내가 그때 그 남영동 1985 보고 나 기절했잖아. 나 실려왔어. 나 그날 응급실 갈 뻔했거든. 남영동 1985 보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나 그날 응급실 갈 뻔했어요. 예. 내가 이 귀향을 보면 또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향을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귀향이 거의 거의 만석이죠. 예. 지금은 귀향이 거의 만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귀향이 조금 이렇게 손님이 빠질 때, 예.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막 인기 있을 때 안 가. 왠지 이렇게 좀 자리가 남을 때, 좀 이렇게 귀향의 그 관객이 좀 꺾인다 싶을 때, 그때 내가 우리 시청자들이랑, 단체 관람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 제가 이 귀향이 뭐 이렇게 예매율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상영관 수를 줄이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 그때 우리 단체 관람. 예. 단체 관람. 15세 이상만 됩니다. 15세 이하는 안 돼요.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동반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돼. 그러니까 15세 이상의 시청자들이랑 망치 부인이 단체 관람을 하는데 그러면 망치 부인이 표를 사나요? 내가 지금 소송비로 그동안 쓴 돈이 2억이야. 내가 영화표까지는 못 사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예약하는 거지.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 망치 부인 팬들이 한 상영관을 다 차지하고 보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고소한 것도요, 다 돈 들어가요. 내가 고소한 것도 다 돈이 들어가고, 내가 고소당하면서 쓴 돈도, 내가 고소당하면서 쓴 돈이 1억이고, 내가 고소하면서 쓴 돈이 1억이야. 그래서 내가 고소를 쓸데없는 애들에서 완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직접 기소된 건 딱 한 건이야. 나한테 뭐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기소된 건 딱 한 건이에요. 근데 매번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럴 때 자문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다 비용이 들어가. 근데 소송비만 2억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뭘 사달라거나 그러면 안 돼. 내가 오죽하면 옷 한 벌 안 사 있겠냐. 내가 오죽하면 옷 한 벌 안 사 있겠어. 내가 빚을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 내가 별풍선도 제안했잖아. 다 빚어서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14년인가? 14년 가을부터인가 15년부터인가 내가 풀었잖아요. 제안을. 원래 옛날엔 101개부터 벙어리, 1000개부터 강퇴였어. 10,000개가 블랙. 근데 10,000개 블랙만 살려두고 나머지를 푸는 이유가 소송비를 감당을 못해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돈으로 소송비 충분했나요? 충분했어요. 예, 충분했어요. 예. 지금까지 내가 더 이상 빚어둘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해 주시고 그 돈으로 충분히 견뎠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돈을 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내가 소송비에 보태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지금 별풍선을 쏘시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제가 또 어디서 고소당했다든가 그런 얘기 들려오면 그때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대할게요. 그러니까 막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막 별풍선 억지로 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저는 필요한 만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 인사 일일이 못 드린 것은 후원하신 분들 이름만 불러드리고 후원 안 한 사람, 그러면 이제 후원 못한 사람들이 미안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못 불러드리는 9,999개까지는 못 본 척 리액션 나갑니다. 그러면 리액션이 정말 보고 싶다. 10,000개를 쏴보세요. 잊지 못할 리액션 나갑니다. 블랙. 김영란법 위반이야. 남편이 시의원이라서 10,000개를 쏘면 블랙 나갑니다. 잊지 못할, 평생에 잊지 못할 리액션 블랙 드리니까 9,999개까지는 못 본 척 리액션 10,000개부터 확실한 영구 블랙 리액션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 접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트럼프 얘기.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되게 당황하고 있대잖아.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때문에 당황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화당 지식인들이 트럼프를 중간에 후보 사퇴시키기 위해서 막 뒤진 거야. 그래서 이 트럼프의 탈세 혐의를 찾아냈어. 탈세 혐의를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뭐 트럼프와 KKK라는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공화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에서 1등하고 있어요. 자, 배우가 누굴까? 배우가 언론이야. 미국의 언론. 미국의 언론은 누가 돈을 대? 미국 언론의 대주주가 누구야? 무기사업자들이야. 미국의 언론의 대주주가 대부분이 무기사업자들이고, 이 무기사업자들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왜?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인가? 그 완전히 개막장 총리 있었잖아. 이탈리아의 개막장 총리, 그 다음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부시도 마찬가지고, 부시도 옛날에 마약하고 이랬었던 과거 전력이 있었어.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 내가 누군지 말 안 했어. 내가 거기 그 사람이 누군지 말 안 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능해.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문제가 많아. 한마디로 털면 스캔들이 터진 애들이야. 털면 스캔들이 터져. 근데 그런 애들을 일부러 언론이 막 밀어가지고 짱을 시키는 거야. 총리나 대통령을 시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총리나 대통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언론이 길들이는 거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트럼프가 예상외로 전쟁은 싫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대. 이 트럼프는 인기를 먹고 살아. 약간 내가 볼 때는 뭐라 그러나 관심병이야. 트럼프는 관심병자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관심이 끊어질까봐 계속 사고를 치다가 어느 순간 인기를 끌고 싶어서 세상의 모든 전쟁을 없애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애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캔들을 터트리는 거죠. 사르코지의 부인, 그러니까 사르코지 애인이죠. 같이 사르코지랑 동거하는 여자가 과거에 누드 사진 찍었다. 그거 몇 번을 그걸 공개해가지고 사르코지를 공격에 처하겠어. 푸틴은 온 가족의 스캔들 덩어리야. 이탈리아 배총리 난리도 아니었지.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이제 한 사람 누군지는 내가 말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스캔들, 그래서 스캔들이 딱 터져. 그럼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무기사업자들의, 아베도 그렇지. 아베 부인 이야기 알죠? 아베 부인 스캔들. 아베 부인 스캔들이 유명하더만.
아베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스캔들을 터뜨려. 어느 때? 지네들이 필요할 때. 자기네들이 전국을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대기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할 때거나 그럴 때 늘 막 일단 언론이 평상시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협박을 해. 모든 언론이 나서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의 인물들이 대기업이나 무기회사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 그러면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와. 어느 나라나 그랬어. 어느 나라나.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띄우고 있는 이유, 내가 볼 때 언론이 띄우는 거야. 언론에서요, 힐러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 생각해봐. 공화당의 젊고 훌륭한 후보가 그렇게 많은데 미국 언론에 나왔냐고. 안 나와. 나와도 다 부정적으로 나와. 내가 미국 시청자들한테 물어본 얘기야. 미국의 지금 공화당의 1, 2, 3, 4 후보들 트럼프 말고 누구니? 2명 더 있잖아. 크루즈하고 루비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되게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나와.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예. 크루즈나 루비오가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만들어가고 있다니까, 언론이?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의 세상이야. 무기회사의 세상이야. 트럼프는 너무 단점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 동시에 트럼프를 공격하면 하루아침에 트럼프를 마비시킬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힐러리가 된다면 힐러리는 클린턴 때의 집권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러니 이 집권 경험이 합쳐져서 이걸로 정말 한반도 문제를 풀어버리면 클린턴이 김대중을 가장 존경했대잖아. 그래서 클린턴이 김대중 대통령이랑 육자회담을 만들어낸 주역이야. 그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면 더 이상 한반도에 무기 못 팔아먹을 수도 있어. 급해지겠지. 버니 샌더스 민주당 아니고요. 무소속이에요. 버니 샌더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주의자야. 근데 무소속이 지금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는 거야. 버니 샌더스 인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버니 샌더스는 미국의 진보당이야. 자, 여러분. 미국의 진보정당 지지자들 어때? 아니,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지지자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욕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이정희 띄우고 진보당 띄웠잖아. 그죠? 미국의 진보당이야. 버니 샌더스는. 버니 샌더스의 인기도 언론이 만들었어요. 잘 생각해봐. 언론에서 갑자기 버니 샌더스를 띄운 게 작년 11월인가 10월인가 정확히 기억나는 건 내가 뭐라 그랬냐면 힐러리로 안 된다. 힐러리가 너무나 나이가 많고 여자이기 때문에 젊은 남자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했어. 그게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 10월 정도였던 것 같아. 그때 내가 힐러리로 안 된다. 힐러리로 안 되니까 작년 여름이었나? 작년 여름이었나 보다. 작년 여름에 힐러리가 여자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공화당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면 위태롭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로 민주당도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 작년 봄이었어요? 그 전에는 샌더스란 이름이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 그 전에 샌더스가 미국에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니까. 그런데 내가 젊은 남자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샌더스가 갑자기 떠오른 거야. 기억나죠? 샌더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떠올랐어. 언론에 의해서. 그러면서 힐러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때 트럼프하고 샌더스를 띄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방송도 했잖아. 샌더스를 띄우는 거 이거 수상하다. 샌더스하고 트럼프 언론이 띄우는 거다. 내가 그러면서 샌더스를 띄우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젊은 남자 후보를 대안으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어. 그지? 내가 그 얘기 했지? 찾아봐봐. 내가 분명히 미국의 힐러리로 위험하다.
젊은 남자로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샌더스가 떴고, 그러면서 샌더스는 더 나이가 많은 남자야. 근데 언론이 너무 샌더스를 띄우는 거야. 모든 언론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이 샌더스는요, 미국의 중간층 유권자가 절대 찍어주는 사람 아니야. 미국의 합리적 중간 보수층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층이 보수야. 샌더스가 사회주의자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 지금 샌더스를 띄우는 건요, 우리나라에서 문국현 띄우고 정몽준 띄우고 안철수 띄웠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 트럼프는 미국의 허경영이고, 트럼프는 미국의 허경영이고, 샌더스는 미국의 정몽준, 문국현, 안철수야. 즉, 그 소위 민주당의 기존 뭐라 그러나 지지층? 힐러리는 안 돼 라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띄운 거야. 샌더스를 띄운 이유가 힐러리는 안 돼, 그걸 띄우려고 샌더스를 띄운 거야. 그런데 봐봐요. 지금 미국에서도 내가 계속 미국 측에다가 물어본 게 뭐였냐, 샌더스가 본선 경쟁력 있냐, 내가 그걸 계속 물어본 거야. 그거 방송 보셨던 분, 내가 작년에 샌더스 이거 수상하다, 샌더스 사회주의자다, 얘 본선에서 이길 수 없다, 그 미국 유권자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얘기 작년에 여름에도 했어. 여름부터. 그거 보셨던 분 기억나죠? 그죠? 내가 그 얘기 작년부터 했어. 지금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야. 자, 내가 진지한 질문이니까 한번 본인이 거기 해당되나 안 되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나한테 버니 샌더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사람들의 특징. 세월호 이전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다. 미국 대선은 이번에 관심 처음이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유리한지 잘 모르고 살았다. 그랬던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한테 홀가닥 넘어가 있어 지금. 어때요? 본인들 스스로 나다 싶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도 그래요. 미국 시청자들도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중간자적인 사람들이 샌더스 팬이야. 민주당은 싫은데 공화당을 지지하긴 쪽팔리고, 그러니까 샌더스를 지지하는 거야. 이거 미국판 제3후보 띄우기예요. 예, 미국판 제3후보 띄우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바마가요 어떻게 대통령 된지 알아요? 노무현의 노사모 따라해갖고 대통령 된 사람이야.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한 발 앞서 있었던 거야. 오바마의 무브온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오바마가,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옛날에 미국에 있는 한인 정치운동하는 사람한테 들은 거야.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노사모를 만들었던 사람들, 노사모 활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정보를 수집했대. 진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 세미나를 했다는 거야. 노사모를 만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팀에서 세미나를 했대. 그래서 만든 게 그게 무브온 운동이야. 예. 노사모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그 세미나를 하고 연구를 해갖고 만든 게 무브온 운동이야. 우리나라는 우리가 무브온 운동을 따라서 시민을 알게 해야 된다. 그거 앞뒤가 바뀐 거라고. 노사모를 보고 오바마가 무브온을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무브온으로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열세에 있는 후보가. 그래서 오바마가 처음에 당선될 때 그때 어땠냐, 힐러리가 압도적으로였어. 힐러리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바마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야. 어느 지역의 한 총구석 상원의원이었던 오바마가 새파랗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인터넷에서 오바마 바람이 분 거야. 그래서 오바마가 당선되게 돼요. 예. 우리 노무현 보고 오바마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미국은 지금 허경영식 그 트럼프와 그 다음에 문국현식 샌더스야. 문국현 좋은 사람이에요. 샌더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선 경쟁력은 없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이 트럼프와 박근혜에게 공통점이 있다.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되고, 오점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누가? 언론이 가지고 놀기 쉽다. 그렇잖아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을 보면 조선동아마저도 박근혜 비판 이런 기사가 나와. 우리 여러분 미디어 오늘에 가갖고 보수지가 박근혜 비판했다는 기사를 쭉 찾아봐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깠단 얘기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박근혜를 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뒤에 박근혜의 규제 완화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봐. 반드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박근혜를 까잖아. 그 일주일 안에 박근혜가 규제 완화 행보를 해. 갑자기 대기업을 만나서 회의를 한다든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른다든가 이벤트를 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반드시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돼. 가서 봐봐. 이게 박근혜 3년 동안 내가 찾아낸 걔네들의 그 매뉴얼이야. 그게 걔네들의 매뉴얼이야.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자, 우리 2월 초에도 그랬어요. 2월 초에도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박근혜를 존나리 깠어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고 이벤트를 했어. 왜? 물에 전부 다 빠뜨려서 살아날 놈만 건져야 된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박근혜 지지율이 급등했다라고 보도 나왔어. 이전에 망치 부인이 얘기할 때 못 믿었지만 요 2월 초에 벌어진 일 보고 정말 믿었다는 사람 손. 기억나죠? 그 물에 빠뜨린 그 사건이 거기서 나온 거야. 물에 빠뜨려서 살아남을 사람만 살아남아야 된다. 그게 규제 완화 쇼였고 그 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박근혜 엄청 깠어. 그리고 박근혜가 규제 완화 쇼를 해. 그 다음 주에 리얼미터에서 박근혜 지지율 폭등이라 했다니까. 이게 얘네들의 매뉴얼이에요. 흘러가는 매뉴얼이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색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신입생 OT 논란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죠? 신입생 OT 논란으로 난리가 났어. 그죠? 자, 이 신입생 OT 논란,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나 2월 달에 해마다 나와. 신입생 OT 문제가요. 해마다 2월 달에 나와요. 예. 왜 그럴까? 2014년에는 그 OT 중에 무너져 내렸어. 경주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져 내렸고, 그 전후로는 언제나 이런 성폭력 문제가 나왔어. 아니면 이명박 때는 어땠어? 술 먹고 죽었잖아. 기억나요? 이명박 5년 동안은 그게 노무현 때부터든가? 술 먹고 죽은 사건. 언제나 OT 때가 되면 2월 달이 되면 OT에 가서 술 먹고 죽었다. 그런 뉴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비판 기사가 늘 나왔어. 그리고 이제는 성추행 얘기가 나와.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 목적이 있어. 이것도 목적 있는 기사야. 첫째 어떤 목적이냐면 학생회를 죽이기 위한 거야. 신입생 OT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의 목적은 뭐냐? 학생회를 죽이는 거야.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각 학생회에서 주도하는 거거든. 학생회에서 주도하는 그 행사이고, 그리고 지금 학생회가 이제 정신 차리면서 개념 있는 애들이 학생회를 하기 시작했어. 그 학생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심어주는, 국민적 반감을 심어주는 게 이 OT에 대한 비판 기사예요. 학생회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작전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학생회는 죄가 없나요?
이게 두 번째인데, 의미 있는 기사 두 번째. 옛날에 그 전대협이 있던 시절에 1986년부터 1987년부터 1992년까지는 이 학생운동이 대중화 시대였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생회에서 동원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100만 명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전대협 시절에 지방으로 어디 원정투쟁 가자 따라온 애들이 10만 명이었어. 자기 동네에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 100만이었어. 그래서 전대협 100만 학도란 말이 나온 거야. 그만큼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컸어. 그때 모든 학생회는 운동권이었어. 모든 학생회가 운동권이었고 그 운동권들에게 중요했던 건 품성이었어. 그래서 올바른 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정의, 이런 게 이제 학생의 중심이었어요. 그럼 학생회 이전에는 어땠냐? 학생회 이전이 학도국단 시절이야. 그 학도국단의 연대장을 주로 총장이 뽑았어. 그러면 이 학도국단장이 뭐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기념품 이런 걸 다 결정할 권한이 있어. 그래서 그때도 학도국단장을 하면 집 한 채 산단 말이 있었어. 옛날에 학도국단장을 하면 집 한 채 산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해가지고 학생회가 깨끗해진 다음에는 그런 말이 사라졌어. 그러다가 96년도에 한총련 사건, 나의 예언대로 한총련이 망하고, 그래서 많은 대학교 학생회들이 비운동권으로 바뀌게 돼. 그 비운동권들은 목적의식이 없는 거야.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애들이 똑바로 했어. 왜? 운동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90년대 후반까지는 운동권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운동권 학생회가 더 잘했어. 솔직히 얘기해갖고 90년대 후반까지는 그 비운동권하고 학생회가 경쟁을 해야 되니까 비운동권 학생회들이 더 모범적이고 더 공정하고 더 원칙을 지켰어. 그런데 2000년이 될 때쯤 되면 모든 학생운동이 이제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권 학생회가 부활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때가 되니까 모든 학생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술 먹고 죽은 OT. 기억나죠? 노무현 때부터 나왔어. OT 가서 술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그 이유가 그거야. 학생회들이 더 이상 학생운동을 안 하면서 이제 학생회가 인권단체가 된 거야. 그래서 뭐 꽈티나 기념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학생회장이 되면 꽈티나 이런 기념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로비를 받는 거야. 그런 비리가 생기기 시작한 게 2000년대부터야. 학생운동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학생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학생회 부활 움직임이 있어. 운동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사회의식을 가진 애들이 학생회에 출마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생회를 부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감히 대학에서 등록금 함부로 못 올렸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등록금 올리면 총장실 가서 때려부시고 이러기 때문에 감히 등록금을 함부로 못 올렸어. 그래서 그 당시에 120만 원 주고 우리가 학교 다녔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학생회가 죽은 다음에 2000년부터 학생회가 완전히 죽은 게 2000년이야. 2000년부터 등록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그래서 2000년대에 300만 원 찍고 이과는 5, 600만 원 찍는 거야. 그게 학생회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때 그랬었어. 감히, 그리고 만약에 교수가 학생한테 성추행을 했다. 그 교수는 다음날 거의 인터넷 교수형이야. 아니, 그냥 생매장 되는 거야. 어디 감히 교수가 학생한테 성추행을 해. 그냥 그런 애는 박살 나는 거야. 학생회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꾸렸다. 걔는 그날로 사표 써야 되는 거야. 감히 학생들한테 성추행 꿈도 못 꿨어, 그 시절에는. 그때 학생회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했거든. 감히 선배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여학생회에서 가만 안 뒀어. 여학생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만 안 두고 그랬었어.
그리고 그 선배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 선배들이 만약에 여학생한테 성적인 어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건 매장되는 거였어. 감히 여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무슨 OT 현장에서 여자애랑 뭐 섹스하는 그 모양을 했다? 여학생한테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래서 감히 그런 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근데 이게 다 어떻게든 언제 망가졌냐? 2000년부터 망가진 거야. 학생운동이 사라지면서 그 여학생 회들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학생회가 학생회 노릇을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야 되고, 대학생들은 학생회를 바로 세워야 돼. 아파트 부녀회는 부녀회를 바로 세워야 되고, 밴드 모임에서는 국정원 댓글롤러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로 세워야, 그래야 사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느 학교에서 교수가 애들을 막 성추행한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동영상 찍어서 제보해 주세요. 예.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까버릴게요.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 했더니, 애들이 취업해야 된다고. 교수들이 성추행을 하는데 참은 이유가 교수한테 찍히면 취업 못한다고. 그래서 참았다는 거야. 지난주에 악마 동기생 취업시켜준다는 미끼에 그래서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고문당한 거 아니야. 그 전에 인분 교수도 마찬가지야. 인분 교수 때나 이 악마 동기생이나 이 성추행 사건이나 각 학교에서 성추행 사건 동시에 터졌잖아. 이게 전부 다 학점 때문에. 취업이라는 미끼로 대학생들을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 학생회를 바로 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대학에 매이지 마라. 서울대, 연대, 고대 간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다. 부모님들이 너네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취업된다 그러지. 그거 거짓말이야. 서울대, 연대, 고대 가도 구급 공무원 해. 그러니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기 위해서 너네 인생을 허비하지 마. 또 대학생들 취업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취업하는 거 그거 어차피 임시직이야. 왜 이래? 서울대에서 구급 공무원 그 사건 몰라? 연대에서 정규직으로 취직되는 게 절반밖에 안 되는 게 이미 2011년? 2011년에 연대 춘추에 나온 기사야. 졸업생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게 절반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절반은 비정규직이야. 서울대에서 작년 가을이었잖아. 글을 썼어. 서울대 학생인데 구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냐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취업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새로운 미래가 온다. 내가 그랬잖아. 앞으로 새로운 미래가 올 거야. 이게 우리가 대통령만 똑바로 뽑으면 이명박 박근혜 같은 그런 애가 아닌 정말 온 세계가 인정할 만한 대통령을 뽑으면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올 거야. 통일을 하게 될 거고, 통일을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유럽으로 진출하게 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그때를 위해서 취업에 매이지 말라고. 취업에 매이지 말고 늘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돼. 창의적인 생각.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잊고 지내는 이름, 진취적 사고. 요즘에 대학생들, 청년들 진취적 사고란 말 모르잖아. 진취적 사고를 가져야 돼. 도전적으로.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옛날부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리학을 만든 게 송나라야. 송나라가 그 거란족에게, 여진족에게, 그 다음에 몽고족에게 계속 침략당해요. 그런데 거란이나 여진이나 송나라를 먹지 못했어. 누구 때문에? 고려 때문에. 우리 그런 나라야.
어? 예. 우리가 그런 나라야. 성리학을 만든 송나라가 걔네들이 이제 문치주의를 했어. 그 문인들이 다스리는 사회 이걸 중시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 문약화됐어. 그래서 전쟁을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은 완전히 고려에다가 동맹을 맺고 다 맡겼어. 그래서 거란족 물리쳐준 거, 여진족 물리쳐준 거 그거 전부 다 고려였어. 그게 우리야. 그 다음 여러분 서희의 단판 들어봤죠? 이게 이제 거란족이란 놈들이 맨 처음에 이제 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제 송나라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고려에서 딱 치고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란족이 먼저 고려를 쳐들어와. 그러니까 고려를 쳐들어오니까 서희가 나가가지고 야 내가 너네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지금 이 여진족이 우리 압록강 동쪽을 차지하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우리가 널 여진족 애들 때문에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너네를 도와줄 수가 없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거란족이 그래? 그래서 그래? 우리가 압록강 동쪽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어. 이놈의 여진족 새끼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니까 거란족이 여진족을 쫓아내주는 거야. 거란족이 여진족을 싹 밀어내고 압록강 동쪽 6개는 고려 땅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고려의 국경선이 늘어나. 그게 우리 서희의 단판이야. 우리 그런 나라야. 이 북방민족 뭐 거란족이니 여진족이 누구야? 나중에 금나라를 세우고 청나라를 세웠던 청나라가 끝까지 열등감을 느낀 게 누구야? 우리나라야. 조선한테 끝까지 열등감을 느꼈어. 조선보다 역사적으로 뒤졌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게 누구야? 원나라. 징기스칸의 원나라야. 근데 원나라가 가장 유행했던 스타일이 어디야? 고려양. 우리나라 고려 복색이 가장 유행했어. 고려 풍습.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왕조가 누구냐? 징기스칸의 원나라야. 몽고. 근데 그 몽고에서 몽고 왕실 귀족들이 가장 따라했던 게 뭐야? 고려양. 고려 풍습. 그래서 심지어 고려에서 공려로 간 여자가 황후까지 되니 그게 기황후였다. 우리 그런 나라야. 조선의 성리학.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가 600년을 가요. 이 노무현 때 서점가에 지배했던 책이 뭐냐면 조선은 망에 마땅한 나라였다. 그런 설이었어. 뭐 백성의 눈으로 본 조선왕조 500년 이러면서 조선의 역사는 망에 마땅한 역사라고 그렇게 써댔어. 그게 뉴라이트였어요.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그렇게 막 퍼뜨린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우리 조선이 어떤 나라였냐? 법치국가였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게 14세기야. 14세기의 민주주의의 시작. 청교도혁명이 시작이 돼. 그리고 나서 명예혁명이 완성되는 게 15, 16세기경에 가서 완성이 돼요.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게 16세기야.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완성된 게 언제냐? 조선이야. 조선에 성종 때 완성이 돼. 그래서 성종이야, 이름이. 그 다음, 그럼 법은 언제부터 있었냐? 함무라비 법전부터 동양은 법전이 있었어. 함무라비 법전 때부터 동양에는 법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치주의를 했어. 그러면서도 모든 나라가, 모든 동양이 법보다 누가 우위였냐? 왕이 우위였어.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법 위에 있었어. 그래서 황제가 법으로 사형시켜야 되는데 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법으로 살려야 되는데 죽이기도 하고, 그게 황제였어. 그런데 한마디로 그게 왕정이야. 과거의 전통 방식이죠. 왕의 독재 체제야. 그런데 조선은 어땠냐? 조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은 왕도 정치를 하려갖고 왕이 전권을 갖지 못했어. 조선의 왕은 상징이었어. 정치는 누가 해? 의정부에서 하는 거야. 의정부가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의회야. 양반, 문관, 양반의 관료들 대표가 모인 게 의정부이고, 의정부에서 모든 걸 결정해.
그래서 행정부의 6조에다가 지시를 내리면 의정부의 지시를 받아 6조가 집행을 해. 왕은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였어. 그게 왕도 정치야. 그 왕도 정치라는 게 누구의 사상이냐? 맹자의 사상이야. 맹자가 완성한 왕도 정치를 실현한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었어. 그래서 조선이 600년을 가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망해. 그 다음에 청나라가 쓰잖아. 그 조선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름은 외란호란이지만 전쟁은 4번이야.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쟁이 4번이야. 수십 년에 걸쳐서 전쟁을 4번을 치르면 웬만한 나라 망하게 돼 있어. 안 망한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게 조선의 시스템이 그만큼 강고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조선이라는 역사가요, 대단한 역사를 가진 그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제일 많잖아. 왕릉. 조선의 왕릉들 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야.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이거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이야. 우리가 그런 민족이야. 어느 나라도 600년에 걸친 왕조사를 문서로 기록해서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 어느 나라도. 그게 우리 민족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으로부터 97년 전 오늘 1919년 3.1운동 베르사유 조약을 깃발로 세워서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태극기 딱 꽂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중국 민중들이 깜짝 놀래갖고 중국의 지식인들이 오사운동을 일으켜 2달 뒤에. 그게 오사운동이야. 그거 보고 인도에서, 중국만큼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 누구 때문에? 3.1운동 보고. 그래서 간디와 네팔에 그 비폭력 평화운동이 시작되는 게 3.1운동 보고 일어난 거야.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야, 3.1운동이. 1960년 4.19 혁명. 그 4.19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라틴 아메리카에 민족 해방 신학이라는 게 만들어져. 1987년 60항쟁을 보고 동아시아의 군부 독재 국가에서 아시아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이 20세기 민주화 운동사 썼다고 그래. 그게 우리 민족이야. 노무현의 노사모를 보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지금 독일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독일에서 2004년인가 3년에 독일에서 산업 시찰단이 와요. 그 정부에서 산업 시찰단을 보낸 거야, 독일 정부가. 그래갖고 이 산업 시찰단이 인터넷이라는 걸 몰랐어, 유럽이. 그때 그 산업 시찰단이 한 짓이 뭐냐? 노무현 정부 때 PC방에서 한 달 동안 인터넷을 공부해.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인터넷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이야. 유럽에서 인터넷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인데, 그 이유가 그 독일 정부의 산업시찰단이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인터넷 PC방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라는 걸 깔기로 해. 그래서 독일을 딱 갔더니 인터넷 환경이 길거리 모바일 환경도 괜찮더라고. 독일이 그런 나라야. 근데 나머지 나라는 인터넷이 별로 발전이 안 돼. 왜냐하면 문화가 그래. 유럽은 문화적으로 인터넷보다는 책을 읽어. 인터넷보다는 주로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문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별로 스마트폰도 많이 안 써. 유럽 사람들이.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래. 그냥 아직도 그 유선 전화 이런 거 잘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인터넷이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독일은 첨단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만 그 인터넷이 되게 서민들까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 페이스북만 되면 돼. 유럽 사람들 페이스북만 되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별로 잘 안 해.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디? 미국이 인터넷을 만든 나라인데 날 비웃더라? 내가 미국 가봤잖아.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속도의 인터넷을 쓰려면 한 달에 70만 원이야. T1. T1이라는 회선을 연결해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광랜 속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이렇게 100메가 정도의 속도를 내려면 한 달에 70만 원을 내야 돼. 그래서 그 미국도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라든가 뭐 그 몇 개 지역은 되어 있지만 중부 지역은 인터넷이 거의 없어. 전화도 안 돼, 심지어. 자, 그렇다라면 모든 정보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를 매우 민감하게 유통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아하는 민족이 어디? 어디야? 우리나라야. 답 나오잖아. 우리나라. 그러면 결국은 뭐냐? 21세기에 세계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베이스 SOC가 북한? 잠깐만요, 여러분. 예. 북한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잘 돼 있어? 이런 간첩 새끼들 이거 진짜. 예. 자, 그래서 그 북한이라고 얘기한 애들은 누굴까요? 예, 이놈의 국정원 새끼들 진짜. 그럼 국정원은 왜 이럴 때 북한이라고 그럴까요? 국정원은 북한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문 닫아야 돼. 끊임없이 북한이 간첩을 보낸다는 구라를 팔아야 월급에 나오기 때문에 뭐만 하면 북한이야.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북한을 우상화하고 있어. 인터넷도 없는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한다고 그러고 인터넷 회선이 없어갖고 중국의 인터넷에서 몇 개 빌려 쓰는데 그 인터넷에서 몇 개로 우리나라 쑥대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아유, 저 등신 새끼들 저거. 저 상식이 있는 대통령이면 저 국정원 저거 싹 다 저 잘라야 돼.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중국의 IP 몇 개 빌려 쓰는 북한에서 마비시켰다. 몇 년 전에도 같은 IP. 야,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인터넷 회선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몇 년 전에 해킹한 그 IP로 또 해킹을 하는데 그걸 막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방어도 못해갖고 또 당했다는 얘기냐? 이거 국정원장 교수형 시켜야 될 문제야. 그래도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북한이 그랬대. 이 새끼들 거의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어버이 수령께서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새끼들하고 똑같아. 이 새끼들 맨날 북한 방송 보고 맨날 그 북한의 대남 홍보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 새끼 물들은 거야. 아이, 국정원 간첩 새끼들 이거. 그러면서 테러 방지한다고. 니들이 테러범이자 이 새끼들아. 아이고, 가면서 나 오늘 1시에 시작했지. 나 2시에 시작한 줄 알았어. 아씨, 5시간 반. 여러분, 방송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 내가 이렇게 오래 한지 몰랐어. 미안해요. 예, 아유, 이거 오늘 방송이 너무 길었죠? 너무 길어갖고 죄송해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방이 열리자마자, 방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5,942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추천 안 하면 녹색 설사한다는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스스로 추천, 저기구나. 10미닛을 2번 했구나. 6,014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후원 못하시는 분들이 미안해 하실까봐 그래서 제가 이름 못 불러드렸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참세상님, 여비고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밤에 망치부인님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한 줄 보내신 님들 두 손 들고 반성하셔요. 그 전주에 망치부인님 말을 믿어요. 망렐루야, 망맨. 그래놓고 내가 필리버스터 3일만 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진다. 새누리당은 존망하는 거다.
일주일이 지났잖아. 이 테러방지법을 상정하는 순간 여서야대 된다. 그거 보고도 못 믿나 그래? 어떻게 해요, 망치부인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끊임없이 과거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지난 6개월 동안만 비교해봐도 그래. 9월달에 망치부인 패소. 여러분들 그때 망치부인님 어떻게 해요, 유유. 그러면서 날 위로했지. 내가 그때 기운 빠지든가? 내가 그때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그러든가? 내가 그때 뭐라 했어? 니들 나 건드렸지? 각오해. 하나님이 나한테 1,800만원 꽂아주셨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끝까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야. 니들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해보자. 그게 망치부인이었어요. 그걸 보고도 왜 흔들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왜 흔들려? 왜 두려워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나 그래서 요즘에 경북 여행 가고 싶어. 이 산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야, 이거 내가 경북 여행을 가야 되나? 경북 일주를 쫙 하면서 내 땅이라고 침 바르고 올까? 그런 생각까지 든다니까? 이럴 때 망맨 그래놓고 뭐 뻑하면 야당이 잘못했다고. 뭘 그렇게 그냥 겁이 많아.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쟤네들이 원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경우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지금부터 경계해야 되는 건 야권 분열을 못하게 하는 거다. 국민의당은 야당이 아니다. 국민의당 빼고 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또 정의당에서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특히 공천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면 죽는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그지? 우리는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지금 새누리당은 망하게 돼 있어. 내가 예언했잖아. 테러법을 상정한 순간 새누리당은 망한 거라고. 걔는 망했어. 자,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망한 그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은 어떤 미래를 제시할 거냐고. 지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연대를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걸 밝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실패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리고 민주세력에게 올바른 대안을 내놔라. 너희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 뭐냐,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줄 거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야당 의원 디스하고 말이야, 이철이 디스, 박영선 디스, 김종인 디스, 이종걸 디스, 그거는 곧 뭐야? 니 살 깎아먹는 거야. 자기 살 깎아먹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젖먹더님까지 끌어모아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상은 단 하나, 누구야? 박근혜야.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 저 젖먹더님까지 다 끌어올려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비판해야 될 단 하나의 존재는 박근혜야. 우리가 심판해야 될 정치 대상은 누구야? 박근혜의 편을 들었던 새누리야. 그들의 정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총선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흔들려? 왜 두려워해? 다시는 흔들리지 마.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또 흔들릴 거예요. 또 겁을 먹겠죠? 그죠? 또 겁을 먹고 망치부인님 어떻게 해요?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 당신들이 언제든 흔들리고 두려워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지랄을 할까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랬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가 보장된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면 되고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오늘 기적을 만들자.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 또 한 번만 흔들리고 막 엄살 피우면 이제 몇몇 땄다꾸야?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지금까지 더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분이었고요. 우리 신랑이 전역하러 왔어요. 예. 자, 전역하고 또 나갈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2시에 만나요.